네, 북한이 최근 자폭형 무인 공격기 성능 시험 현장을 공개했죠. 그에 이어서 새 유도 체계를 적용한 240mm 방사포 검수 시험 사격을 진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신무기 시험을 잇따라 공개하며 러시아를 향한 무기 수출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까지 자세한 내용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 센터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제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 나눌 이슈 저희 화면으로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방사포 시험입니다. 자, 지금 전해지기로는 240mm 방사포 무기 체계, 이게 새로운 유도 체계를 적용한 갱신형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이 상황, 그리고 이 무기 어떤 거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우선은 다연장 로켓포라고도 불리는데 북한에선 저희 방사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제화력장 무기이기도 하고 장사정포 무기 체계 중에 주요 무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한국 입장에서는 서울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 체계로 170mm 자주포하고 자주 함께 언급됐던 무기고요. 서울 불바다를 운운할 때 그 불바다를 일으킬 수 있는 무기로 언급됐던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연평도 포격전에서 사용됐던 무기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기존의 240mm 방사포가 1980년대에 만들어져서 노후화돼서 제 성능을 발휘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형 240mm 방사포로 유도 기능까지 탑재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면서 2024년에서 26년까지 전면 작전 배치하겠다고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과거에 노후화된 240mm 방사포와는 예. 또 차별화된 위협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유도 체계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좀 편하겠습니까? 특정한 표적에 대해서 예. 핀포인트 사격이 가능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타겟팅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역에 그냥 화력을 집중시키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원하는 군사 표적에 대해서 핀포인트식으로 타격을 할 수 있어서 그 위협이 높아졌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개량형 240mm 방사포 정밀 타격도 가능하고 그리고 앞서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위협할 때 자주 언급했던 방사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개량형 240mm 방사포 현장 시찰에 자주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는 단순하게 기술 과실을 넘어서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그 가능성 포함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첫 번째는 개전 초에 한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있겠죠. 다량으로 핀포인트 사격을 한다고 하면 한국의 전쟁 수행 기초 인프라가 마비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군 현대화 작업이 핵 고도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 체계 일부를 현대화함으로써 군 사기를 높이고 주민의 결집력을 끌어올리려는 효과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기 수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기 수출은 전략 기술과의 거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북한의 식량 안보를 챙기는 측면에서도 그 거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챙길 거라고 봅니다. 예. 앞서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도 새로 공개를 했습니다. 뭐 영상도 공개되고 우리 K2로 보이는 그런 전차를 타격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폭형 무인기는 어느 정도 성능을 갖췄고 어떤 위험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편하겠습니까? 자폭 드론 위협을 예. 판단하기 위해서는 크게 특성과 용도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성은 우선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것이죠. 가성비. 예.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 굉장히 무게중심을 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생각이 어떻게 나왔느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학습 효과를 줬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해상 드론을 이용해서 흑해함대 기함을 침몰시키고 그다음에 그 공중 드론을 통해서 전차들을 무력화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적은 돈으로 군사력 2위인 당시에 우크라이나군이 22위였는데 22 격차를 상당히 무시하면서까지도 잘 싸웠다는 비결에는 그 자폭 드론이 있었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서기 위해서 한국이 한국형 삼축 체계를 가동시키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자폭 드론으로 한국형 삼축 체제의 일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가성비를 굉장히 내세우는 게 분명히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회색지대 성격을 좀 활용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폭 드론을 운영하면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자폭 드론으로 도발을 했을 때 과연 교전 규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회색지대 도발이라는 성격을 활용해서 즉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그런 효과를 좀 노리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용도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복합 도발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핵 강압을 하면서 핵 강압을 지렛대로 자폭 드론으로 국지 도발을 했을 때 단호한 대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발목을 잡는 게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전면전에서 북한군이 전쟁 수행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활용하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민간 대상 테러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북한이 테러 지정국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선, 민간 어선, 심지어는 뭐 서북도서에 대한 민간 시설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위협 수위를 높았다고 보고요. 한국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되고 있는 자폭 드론의 학습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북한이 최초로 공개한 자폭형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미 역량이 입증된 이란제, 러시아제 자폭 드론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에서 기술을 이전받았다거나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을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과 러시아와 북한의 드론을 보면 형상과 성능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술 공유 아니면 운용 정보 같은 것은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2022년 12월에 무인기를 우리 영공으로 진입시켜서 도발을 했죠. 그랬었죠. 굉장히 조악한 드론이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불과 1, 2년 사이에 드론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예. 그것은 외부의 지원이 있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덧붙여서 전략적 공조와 외교적 공조 측면에서 권위주의 진영의 유사 입장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과 러시아가 북한이 드론을 매개체로 해서 그 공조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단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한다라는 것을 가정하면 지금 어느 정도 상당 수준의 정보 교환이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전엔 드론은 일종의 뭐 정찰용 굉장히 조악한 수준이었었는데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건 증명이 되고 있단 말이죠. 물론 북한의 주장이긴 하지만 우리 측에서 이것들을 막을 만큼의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드론 사령부도 만들어지고 드론을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해야 되나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죠. 예를 들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요격하는 것 외에도 간접적인 이제 요격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회로를 태운다든가 그 전파 방해를 해서 이제 무력화시킨다든가 이런 것,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이제 같이 논의가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서 작전 효과를 거두려면 단단하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그게 이제 그거의 드론 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완성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까지 여쭤볼게요. 북한이 잠수함 13척 국제해사기구 IMO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등재를 했는데 뭐 상선 아니라 군함도 이거 꼭 등재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데 말이죠. 그렇죠. IMO는 기본적으로 해상 안전, 해양 오염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규범을 통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하고 사실은 다른데 북한이 이제 잠수함청을 IMO에 등록하고 고유 식별번호까지 이제 13척을 지정을 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북한 잠수함이 70여 척이에요. 근데 500톤급 미만은 잠수정이라고 하고 1000톤급 이상은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보면 잠수정을 상어 투급해서 11척, 그다음에 이제 잠수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2척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잠수함이 사실은 은밀성에 기반을 둔 플랫폼인데
은밀성보다는 공개를 통해서 거두고자 하는 작전적 전략적 목표가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또 남다른 또 여러 가지 셈법을 가동시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개량형 240mm 방사포 그리고 자폭형 무인기, 잠수함까지 북한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첨단 무기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건 어떤 의도, 속뜻이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우선은 김정은이 전쟁 준비 지시를 북한군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전쟁 준비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 전쟁 준비의 그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게 사실 첨단 무기거든요. 예. 이 첨단 무기를 통해서 전쟁 준비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다라는 것을 현시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당황할 수 있는 게 한미 동맹이 사실은 역대급으로 가장 강력한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일본과 하고도 안보 협력을 해서 한미일 대북 공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것을 상쇄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확장, 이게 북한이 핵무기를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핵 강압을 하는데, 그 핵 강압을 하면서 첨단 무기를 같이 운영을 하면 군사적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 복합 어떤 도발 성격을 갖고 같이 공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북한을 굉장히 예의 있게 좀 주시를 하고 있는 것은 단연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미국도 그럴 건데, 11월에 미국 대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한번 집권을 했고 그 당시의 내용들이 지금 맥메스터 장군 회고록을 통해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단 말이죠. 어떤 내용들 좀 있습니까? 사실은 대부분 많이 이제 알려진 내용들인데 당국자를 통해서 확인시켜준 측면이 있죠.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주한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라고 하죠. 예. 거기에 한 90%의 건설 비용을 제공을 했는데 그 108억 달러 중에 98억 달러를 이제 제공을 했는데 트럼프가 왜 100% 받지 못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서 이것은 미국이 고마워해야 될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을 요구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즉, 그 동맹은 비용을 챙겨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 플러스 추가 이윤까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 거래 대상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고, 특히나 이 거래의 셈법을 좀 고도화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운운했다라는 측면, 이런 것은 좀 한미 동맹 측면에서는 좀 아픈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된다면 예. 이게 똑같이 가동될 것이냐라는 것은 좀 생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맹 측면에서는 학습 효과 때문에 예. 동맹을 좀 강하게 때리기를 더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참모 변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주한미군 철수론 이런 것들 사실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 막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 참모들이 막는 것,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도자 간의 케미가 또 트럼프의 거래의 성격을 좀 변화시키는 모멘텀이 되거든요. 지금 당시하고 지도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똑같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방관하는 자세보다는 그런 틈을 타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주도권을 갖고 한미동맹을 관리할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더 바람직한 자세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초기 당시에 한미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두고서 수시로 충돌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초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완벽한 고립을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작 재임 기간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2번이나 만나기도 했고 또 친구라고 부르면서 친밀감을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어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이제 거래와 협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처음에는 이제 북한에게 화염과 분노라고 해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어요. 그 압박을 하는 이유는 협상에서 레버지를 높여서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타결이 안 되고 하니까
다시 북한에 대해서 강한 자세로 나온 그래서 협상이라는 측면이 이제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김정은에 대해서 친밀감을 과시하는 거 지금 유세 중에도 계속 하잖아요. 예, 그것은 예. 그것이랑은 별개로 절대 권력자에 대한 호감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격상 그 절대 권력자에 속한 시진핑, 푸틴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게 그러한 연장선에서 개인적인 어떤 친밀감, 호감이지 그 협상과 그 호감이 연계되면서 그 두 가지 행동 패턴이 나왔다고 이렇게 예.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류의 해석도 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남은 시간 동안은 다음 이슈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이틀째 우크라이나 대공습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그러니까 본토를 급습하고 나서 러시아가 반격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뭐 사망했다라는 소식들도 점점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상황도 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이 저는 혼전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국면을 통해서 지금 2년 7개월 동안 저희 이거 왔습니다. 처음에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개시해서 3일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끝나지 못한 게 우크라이나군의 방어가 잘 돼서 그랬고 예. 그 방어를 잘 하다가 우크라이나군이 그것을 반격으로 해서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하고 다시 러시아가 공세를 잡는 가운데 소모전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군이 쿠르스크 지역,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이제 진입을 해서 공세를 펼치면서 러시아 푸틴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부도 좀 당황을 했고요. 예.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공습을 이제 시작하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군 일부는 러시아 본토에 가서 지금 작전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또 키이우 등 핵심 거점에 대해서 타격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혼전 양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 혼전 양상에서 어떤 식으로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는 종전이든 정전이든 협상하는데 굉장히 가늠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러시아 대규모 공습이 이뤄진 지 이틀 만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F-16 전투기가 처음으로 드론 요격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미사일 생산 속도에 비춰보면 방어가 쉽지가 않다라는 관측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대공 방어가 완전성이 높지 않은 게 사실이고 F-16을 이용해서 이번에 미사일 일부하고 드론 일부를 요격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체적인 작전 효과를 거뒀다기보다는 상징성 있는 조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어는 사실은 공격이라는 그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좀 더 러시아 본토에 대한 중심 타격을 통해서 대공 무기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미사일 아니면 전투기 그 원점에 대한 타격을 가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독일 등이 장거리 미사일 타격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1000km 사거리를 가진 드론의 화력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700km 미사일을 지금 시험 개발에 성공한 것은 나름대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요 혼전 양상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어떤 무기 체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뭐 지금 상황에서 종전이라든지 협상 이런 부분 조금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어떤 마지막, 어떤 좀 마무리를 청사진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까? 그 갭이 굉장히 컸다고 봐야죠.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점령지, 즉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가져가는, 즉 러시아는 지상의 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것까지는 러시아가 갖는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종전까지 하든지 이렇게 한다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반대 효과를 그게 지상의 현실이다. 예. 러시아의 본토 일부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을 했으니까 이것도 지상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럼 러시아도 이거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면서 레버리지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더
누구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인지에 따라서 정전과 종전 협상이 달라지는데 다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공세를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정전 혹은 정전 협상에 대한 레버리지가 높아진 상황이고 9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 때 가서 국제사회와 미국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면서 전쟁을 승리하겠다는 계획을 어떤 식으로 청사진을 펼쳐낼지가 또 다른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북한 신형 무기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일주 고려대 국제기구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